그러니까 불이행,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적합 하자의 문제로 봐야 된다. 아시죠?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가 있는데 그 물품 인도 의무의 내용은 무엇이고 인도 장소 어디에서 인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협약은 이에 관해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물품 운송이 포함된 경우 그런 경우에 인도 장소는 어디인가? 매매계약에 물품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가? 그리고 불특정물 매매, 특정물, 불특정물 이 개념 여러분 아시죠? 물권법이니까요. 어민법 초국직 시간에 보실 텐데요.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뭐 위험의 이전이랄지 계약 위반 이런 문제들은 다 물품이 그 계약과 관련해서 특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무슨 쌀 백가마 이거는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죠. 이게 어떤 쌀 백가마인지. 그런데 아까 뭐 공장도 인도 조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매수인이 이제 그걸 인도 받도록 공장에 매수인의 처분 가능성 이제 있도록 공장에서 이 쌀 백가마를 다른 여러 뭐 쌀 망가마의 큰 농장이다, 큰 어떤 농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될 쌀 백가마를 공장에 이렇게 딱 분리해 놓았을 때 목적물, 계약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계약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무슨 위험의 이전이랄지 뭐 등등의 문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인도 시기 보면은 31조 에 보면은 이제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그러니까 매도인의 의무죠. 물품을 인도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합의된 대로 필요한 서류, 보험 서류랄지 운송 서류 이런 것들을 교부해야 됩니다. 예? 31조에 보면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한 그런 장소가 최우선 장소입니다. 당사자 자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의사 절대 원칙. 당사자 의사 절대 원칙이에요. 그런 말을 사용하는 분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별도로 물품 인도 장소에 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 장소에서 인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특단의 합의가 없으면은 자 CISG 협약에서는 첫 번째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 운송인에게 교부할 때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에서 물품 인도가 행해져야 한다.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슨 FOB 조건이다, CIF 조건이다. 이건 다 운송에 관련한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이게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물품을 제1 운송인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그때 매도인은 자신의 물품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송 계약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물품의 운송 계약은 그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물품의 운송을 수행하는 독립된 운송 주체를 독립된 운송 주체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자기 사용인이나 자신의 수송수단을 사용해서 스스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운송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제31조 운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FOB 조건에 따라서 거래하자, 매매계약에 그런 FOB 조건이 삽입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FOB 조건이 이제 특별법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여전히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다. 특단의 합의가 없으면 이 가항 31조 가호에 따라서 가호가 적용되겠습니다. 자,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제공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예. 그러니까 운송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고 운송계약 관련해서 특별히 뭐 매매계약과 관련되지 않고 매매계약의 운송 문제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사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매도인의 공장이랄지 보세 창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제3자로부터 물품을 매수해 가지고 전배하는 그런 상인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형 창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인들 간의 어떤 합리적 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물품이 인도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의 영업소, 이런 당사 쌍방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알고 있었던 이런 특정한 장소가 없으면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원어로는 at buyer's disposal. 바이어가 이제 자유롭게 그것을 수거해 간다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 그랬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품의 인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의 이전. 그 시점에서 이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미 자신의 위험 영역이니까 그 위험을 자신이 부담해야 돼요. 그 위험을 자신이 부담한다는 건 뭐예요? 그 목적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이다. 인도 장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기 전, 또 이 나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이렇게 두기 전,
전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예?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조에 보면은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 선적 서류 그 방법에 하여 그 계약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 통지를 해야 한다. 물품의 특정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물품이 특정이 되어야 뭐 위험 부담 문제도 이제 명확하게 됩니다. 국제 매매 계약에서는 이제 이런 하인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선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 물품에 찍은 도장, 응? 응? 그러니까 물품에 도장이 찍히면서 비로소 이제 물품이 특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도인 A로부터 매수인 B에게 가는 물품이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정하는 탁송 통지를 매도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의무예요.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해야 되니까 결국 물품 특정에 관해서 이런 의무가 있어요. 매도인이 32항에 보면은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국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제 국제 거래니까요. 국내 거래도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뭐 지리적으로 이게 뭐 협소한 지역에서의 거래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운송 문제가 국제 거래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하고 운송인은 어디 지점에서 물품 인도 의무가 있느냐. 이제 뒤에 우리 CISG법을 다 공부하게 되면은 인코텀즈를 보게 됩니다. 정형거래 조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보완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두 가지 매매에 관련한 중요한 법이 있으니까 요 같이 이렇게 그 규범의 다기성이라고 할까요? 같이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법이 우선하고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CIS가 적용되는 법인 경우인가, 적용 범위, 인코텀스가 적용되는 경우인가, 그리고 둘 규범이 모두 적용된다면 어떠한 규범이 우선해서 적용되느냐, 당사자의 의사는 어떤가, 부터 시작해서 이 계약법상의 어떤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은 이제 양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을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상하고 뭐 그러겠죠. 그럼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해라, 뭐 이렇게 합의한 경우에 이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뭐 육상 운송 여러 운송 방식인데 이 적절한 이 거래의 적절한 운송 수단이 뭔가, 뭐 등등 이런 걸 정해서 계약 체결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이 부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험에 붙인다는 뜻이에요. 예? 부보. 부보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운송계약 관련해서는 매도인에게 의무가 있고, 보험은 매수인의 의무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 지금 매도인은 저 원격지에 소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보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는 뭐또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제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뭐 한다라고 합의한 경우에 필요한 정보 이거를 매도인이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32조에서 매도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물품 인도 시기 관련해서 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항에 보면 인도 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그렇겠죠? 계약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다. 몇 월 며칠이라고 딱. 그러면 그날까지 그날 인도되면 됩니다. 예? 인도 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어느 시기, 예, 그 기간 내에 어느 시기가 되겠죠. 인도 기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인도 기일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기간의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기간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 기간 내 어느 시기에 인도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해야 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어느 시기가 아니고 그 기일이 되겠습니다. 그 기일 인도 하면 되겠습니다. 인도 기일이나 인도 기간에 관해서 정함이 없다. 그러면 계약 체결 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 34조에 보면은 매도인이 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해야 한다. 물품에 관한 서류라는 것은 뭐 여기 아까 그 보험계약 얘기했습니다만 보험계약 체계는 뭐 보험 서류. 물론 이제 보험계약이 이 매도인, 보험계약 체결이 매도인 책임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계약 관련한 서류, 운송 서류 뭐 등등 그런 서류를 물품의 인도와 함께 그러한 서류를 교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고려해야 한다. 미리 이제 합의가 있겠죠. 매도인이 교부해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서류에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미리 서류가 교부되어 있고 서류상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합리하게 불편하다거나 과도하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또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 불합리한 비용 이란 말은 결국 과도하게 비용이 든다는 얘기.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예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했지만은 결국 그로 인해서 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는 그 치유를 통해서 그 하자가 보완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쭉 살펴본 그런 부분에 관련된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1998년도 이탈리아 법원 판례인데요.
1990년 11월 28일 이탈리아 매수인과 홍콩 매도인은 니트 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인도일 1990년 10월 3일 지급 조건 선급금 미화 6,000달러 잔금 은행 수표 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이제 조항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도일 이전에 매수인은 선급금의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선급금 미리 이제 이 미화 6,000달러를 매도인에게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요. 선급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물품은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인도일이 경과하자 매수인은 주문을 취소하였다. 인도일이 경과했으니까 주문을 취소하였습니다. 1990년 10월 14일 매도인은 대금 잔액의 지급을 받은 후에 물품을 인도하겠다고 응당하였다. 자, 내가 선급금은 받았지만 대금 잔액까지 받은 후에 물품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인도 조항의 연유 기간 이전에 물품을 수령하리라고 기대하였던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인도 시기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물품 인도 시기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정해진 날짜에 인도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의 본질적인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인도 조항의 연유 기간, 그 인도 기간이 있죠. 인도일 있고요. 근데 그걸 도과했다. 자, 이것이 계약 위반인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냐. 법원은 본질적인 계약 위반으로 봤어요. 자,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냐 아니냐는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뭐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법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판명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니트 상품, 이건 뭐 의류인가요? 니트 상품, 이 의류, 또는 뭐 어류, 생선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 인도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계절성 상품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인도식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은 그 반대 당사자는 매우 그러니까 계약에서 발생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어떤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적 계약 위반의 지금 협약상 정의예요. 계약에서 기대하는 바를 당사자 계약에서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계약 위반은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다. 이 니트 상품은 계절성 상품으로서 연휴 기간 이전에 이걸 인도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때 인도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협약 제58조 1항을 근거로 대금 전액의 지급을 물품 인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지금 매도인은 선급금 외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런 주장을 배척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의 해제 통지에 대한 응답에서 그 조건을 주장하였다. 매수인이 해제를 통지하자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물품 인도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실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였고 그것 역시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됐다. 지금 계절성 상품 관련해서 인도기일을 도과하였고 또 대금 전액의 지급이 없는 한 앞으로 물품 인도도 하지 않겠다. 이러한 매도인의 태도는 다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 인도에 수반하는 의무로서 뭐 서류 교부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관련 판례들을 볼까요? 스위스 판례인데요. 1997년도
이 파나마 회사는 오스트리아 회사가 매수인인 것 같습니다. 예, 술을 구매하여 모스크바로 운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파나마 회사는 트럭으로 운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매수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매수인은 리히텐슈타인의 주된 영업소를 둔 스위스 지점으로부터 술을 구매하였고 이 술의 매도인이 스위스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지점이 물품을 모스크바로 운송하였다.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였으나 합의된 운송수단 및 매수인의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에 관한 당사자의 이 분쟁 때문에 물품이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분쟁 좀 예외적인 분쟁인데요. 뭐 합의된 운송수단에 보통 이제 물품의 하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계약법상 국제거래법에서 계약법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안은 이제 그 양당사자가 서로 운송수단에 관해서 합의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 또 신용장,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쟁점으로 등장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매수인은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자, 매수인은 물품 인도 수령 의무가 있어요. 인도된 물품의 수령 의무가 있습니다. 이 거절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했고 지급된 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급된 대금을 반환해라. 뭐 이렇게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송수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이 입증 책임 문제는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나 명시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1차적으로는 이제 적용되는 협약이 입증 책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지금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중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돼야 하고 이에 의하면 매도인은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적용될 국내법을 봤더니 매도인인 원고가 어떠한 운송수단에 관해서 합의가 있다는 그런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운송수단에 관하여 합의로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협약 제32조 2항을 적용하는 바 이에 하면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추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국제매매계약 관련해서는 이런 운송 계약이 이제 문제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에 관해서 어떤 의무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매도인은 가장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론 매수인에게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많은 경우 운송 부분은 매도인이 책임을 하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다 더 상관행상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매도인이 일부는 트럭으로 일부는 열차로 운송을 추선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설치하고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이 선택한 운송수단으로 인도 장소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통상의 기간 내에 인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매도인이 보기에 지금 이게 가장 적절한 운송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트럭으로 일부는 연차로. 그래서 단순히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 트럭 운송 이걸 배합하다 보니까 조금 기한이 지났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럼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예, 좀 판단하기 어려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관련해서는 이제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어, 경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선택한 운송수단을 고려해서 통상의 기간, 통상 도착할 수 있는 기간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물품이 실제로 인도되었다면 적시에 도착했을 것이나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 인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이 뭐 트럭 그리고 열차, 일부는 열차 이렇게 주선한 것은 매도인의 의무 위반이 아니고요. 뭐그 매도인이 그렇게 그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제 괜찮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사안은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에 관해서 의무를 해태했으니까 인도되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자는 매수인 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청구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제 3편 물품 매매에 관련해서 계약 부적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1절이 매도인의 의무고요. 제 2절이 이제 물품이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하자 없이 계약에 적합하냐, 하자 있는 물품, 계약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구제 수단, 대체품 인도랄지 하자 보완 청구랄지 손해배상,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적재산권 물품 하자와 관련해서 뭐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이랄지 제3자에게 무슨 담보 물건이 제공되어 있는 그런 그 소유권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인도했달지 이런 권리하자 소위 우리 그 민법상 권리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2절은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 주장이라고 제목이 붙어서 되어 있습니다. 제 35조서부터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물품의 적합성 그리고 권리하자 문제는 제 4주차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